2022 테크앤퓨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AI 기술 트렌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부터 청해 듣겠는데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AI라는 주제로 오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최동진 최고 AI 책임자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걸로 발표자를 하게 되시고 이거 누르면 앞으로 보게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네. 끝나면 나도.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최동진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은 스마트 스피커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요. 집에 있는 뭐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나 IoT 기기에도 인공지능이 연결되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에서는 떼어내서야 떼어낼 수가 없는 형태로 지금 저희 곁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러한 일상의 여야를 넘어서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기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많은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BIT 기업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전후해서 뭐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들, 모바일 기기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을 기업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기게 되었었죠. 여기서 많은 정보를 뽑기 위해서 AI 기술이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2010년에서는 2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2025년에는 181제타바이트의 수준으로 유통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대량의 데이터가 여기저기 디바이스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각 기업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쌓인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 각 기업에서는 이 많은 데이터에서부터 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혹은 그 많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요즘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AI 서비스를 통한 여러 가지 가치가 창출되었고 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글로벌 AI 시장 규모와 AI 투자 규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43%씩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AI 투자 규모 역시 39%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AI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AI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은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AI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이게 어디서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오던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왜 갑자기 이야기하나 싶으실 것 같아서 잠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순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뭐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라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요. 비디오 테이프에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고 영화를 한 편 보기 위해서 저희는 동네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봤어야 했었죠. 그러다가 1990년
중반 후반 정도 되면서 DVD라는 게 나오면서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영상 데이터가 디지털라이즈가 되었고 이것이 훨씬 더 좋은 해상도와 품질을 가지는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저희는 이것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DVD를 이용하게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영화라는 것을 소비하는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어요. 예. 동네에 있는 DVD 방을 가서 다시 뭐 DVD를 빌리거나 유통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을 엮음으로써 스트리밍 시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DVD를 빌려보거나 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나 TV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시점에 어떠한 영화라도 볼 수 있게 되었었죠. 근데 여기서만 끝났으면은 뭐 크게 큰 변화가 없었을 텐데 넷플릭스에서는 또 다른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게 됨으로써 각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영화를 좋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넷플릭스에서 얻게 되었고 이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추천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추천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넷플릭스에서는 요즘의 트렌드가 각 나라별로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영화가 많이 팔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영화 제작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하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로 바뀐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업 전반전에 걸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운영과 비즈니스 밸류체인 그 전반적인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AI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를 연결하고 자동화하고 지능화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오래전부터 뭐 이야기가 되고 있긴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혀서 살게 됨으로써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20에서 25배 향상되었다고 하고 코로나가 끝나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속화된 사회 변화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비대면화 혹은 온라인화, 무인화, 플랫폼화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연속성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AI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고 산업 경쟁 구조의 재정의나 신규 비즈니스의 창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넷플릭스에 설명드렸듯이죠. 이뿐만 아니라 자동화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이 AI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움직임과 다르게 국내의 AI 도입 실태를 보면 이건 2020년에 조사한 결과이긴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500개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AI 기술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96.4%로 도입한 회사 3.6%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AI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AI 기술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이미 77.8%의 기업들에서 AI 기술 도입한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을 했고 50%의 기업에서 매출액 증가까지 연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을 도입을 하면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AI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직접 여러 회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AI는 도입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떠한 AI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뭔가 AI를 도입을 하면 좋기는 좋아지는데 어떤 AI 기술을 써야지 할지를 모르시는 거죠. 두 번째는 주변에 AI 기술은 많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특화된 AI 기술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회사들마다 뭐 필요로 한 AI 기술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른 기업 AI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너럴한 목적의 AI 기술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업에 특화된 AI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래 기업 자체가 AI 기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내 AI 전문 인력이 당연히 없고 그럼 AI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인력이 없이 어떻게 도입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들은 2020년도에 조사했던 결과인데요. 조사했던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업 수요에 맞는 AI 기술 및 솔루션이 부족하거나 AI 기술 및 솔루션 개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전문 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 그리고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상황에 미추어 봤을 때 최근에 AI 서비스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로코드, 노코드인데요. 로코드, 노코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로코드는 약간의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것 혹은 비개발자가 원하는 것을 완성해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로코드이고요. 노코드는 아예 코드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시스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입해서 서비스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로코드, 노코드의 움직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AI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AI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이러한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AI 전문 지식이 없는 분 혹은 비개발자, 일반인들이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코드, 노코드의 플랫폼의 시장 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2024년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업무 어플리케이션 중에 65% 이상이 로코드나 노코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MLOps인데요. MLOps는 데브옵스는 익숙한 용어이실 것 같고 데브옵스에서 ML,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MLOps죠.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AI 프로토타입까지는 잘 만들었지만 이 AI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9개월 소요된다고 하고요. 실제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5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 프로토타입이 서비스에 적용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좌절하는 이유는 학습을 하고 서빙을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중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서비스까지 연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그리고 오퍼레이션즈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MLOps입니다.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가공이고요.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적절한 모델을 골라서 학습을 하고 학습이 끝난 모델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머신러닝의 영역이고요. 이 머신러닝 영역에서 이제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걸 실제로 서비스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서비스에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패키징을 하고 디플로이먼트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디벨롭먼트의 단계이고요. 이제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서비스에 적용된 이후에는 서비스가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메인터넌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MLOps의 장점이 실제로 서비스하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시 학습 과정에 집어넣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끊임없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MLOps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단순히 학습한 모델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 클라우드 플랫폼과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서버를 사서 혹은 스토리지를 사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 위에 이제 OS 깔고 미들웨어를 올린 다음에 거기다 AI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그 서버에다가 올리고 그 위에다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서빙을 하겠죠. 하지만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는 회사에서는 이전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대부분의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걸맞는 데이터를 모아서 올리고 학습해서 그냥 서비스화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개발 시간이 절감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 되고 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가 용이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던 지속적인 성능 개선인데요. 사실 각 기업에서 온프레미스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한 다음에 제공을 하더라도 그 향후에 그 성능이 전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그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저희는 매일매일 발전하는 AI 기술을 해당 서비스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라우드에 계속 유입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서비스의 성능을 계속 높일 수 있고, 높아진 성능의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을 다른 기업에서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각 온프레미스 형태의 서비스보다는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트렌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비추었을 때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리는 엔터프라이즈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라는 회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019년 말에 카카오에서 AI랩이 분사돼서 나온 회사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한 340명 정도의 AI 인력과 검색 인력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전체 임직원이 이제 1000명, 1100명 가까이 늘어섰고, 이 중에 AI 전문 인력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오는 모든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AI 기술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상용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카카오 아이는 카카오 AI 기술에 대한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카카오 아이가 녹아 들어가 있는 헤이 카카오, 여러분들 스마트 스피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종합 업무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카카오 워크,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카카오 아이 라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차별화를 만들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보다 더 좋은 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AI 기술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비전, NLP, 스피치 앤 오디오까지 합쳐서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서비스 트렌드, 즉 로코드, 노코드, MLOps, 클라우드 플랫폼에 맞춰서 여러 가지 AI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쪽에서 챗봇 개발을 함에 있어서 봇빌더를 제공을 하고 있고, 봇빌더를 가지고 있으면은 비개발자나 기획자분들도 간단하게 원하는 데이터만 입력을 해서 챗봇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만드는 전 과정에 거쳐서 MLOps를 제공하여서 이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서비스 운영이나 배포 같은 것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S, 즉 AI API들을 많이 만들어서 AI를 모르는 사내 혹은 사외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에게 AI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봇빌더인데요. 봇빌더는 챗봇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개발자분들이라도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간단한 몇 가지 입력만으로도 사용자에게 특화된 머신러닝을 학습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자체 개발한 어드밴스드 ML 기술을 이용을 해서 최신 인텐트나 엔티티 분류 같은 것들을 자동화해서 모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 맥락을 고려한 대화 처리 기술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것들이 모두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톡이나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종합 업무 플랫폼인 카카오워크에 적용돼서 업무의 연계성을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시원님 안녕하세요. 홈쇼핑 AI 상담원입니다. 가장 최근에 주문하신 멀티비타민에 대한 문의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 그거 말고요. 그럼 어떤 상품에 관한 문의이신가요? 다이슨 에어랩이요.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어제 물건 받았는데요. 색상이 잘못 와서요. 교환 신청하면 기사님이 방문하시나요? 네, 교환을 위해 기사님이 방문 예정이며 기간은 신청 후 2에서 3일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보시는 동영상은 저희가 뭐 일부러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AI와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저희가 녹화한 것이고요. 방금 음성을 들으셨을 때 사람이랑 구분을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사람과 기기가 발성하는 TTS의 음성 결과를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성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섞여 있었었는데 인공지능이 이것을 잘 대처하고 결과를 마무리까지 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MLOps인데요. MLOps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학습 플랫폼과 서빙 플랫폼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인프라 관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관리, 실험 관리,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까지, 그리고 배포 관리까지 이 MLOps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AI as a 서비스, 쉽게 말씀드리면 AI API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AI를 모르시는 분들도 A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as a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커스텀 ST, 그다음 번역, OCR 같은 서비스를 이미 공개를 했고, 지금 현재 문법 오류를 교정해주는 그래마티컬 에러 커렉션 하는 거나 키워드 매칭하는 것들을 API를 오픈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AI as a 서비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커스텀 STT에 대한 시연 영상인데요. 보시면 사용자가 몇 번 키보드에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각 기업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30분 내에 모델이 완성돼서 API로 제공됩니다. 이런 커스텀 STT는 어떤 데 사용되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인식 API들은 제너럴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API인데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 기업에서는 제너럴한 목적의 API보다는, 음성인식 기능보다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단어, 원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음성인식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화 맥락 같은 것들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소량만 저희가 받아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고객이 직접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30분 내에 API가 만들어져서 고객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근에 오픈한 서비스죠. 카카오의 라스라는 서비스인데요. 로지스틱스 에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주, 물건을 보낼 사람과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원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에어비앤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계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떤 물류센터가 비어 있고 어떤 물류센터를 어떤 화주에게 매칭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상품들이 지금 어떤 물류센터에서 지금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화주와 회원사를 연결해 줌으로 해서 각 화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과 그다음에 센터에서 상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의 데이터를 저희 클라우드에 다 모을 수가 있고, 이 데이터로부터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 주문 등에 대한 데이터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거나 판매 물동량을 예측하거나 추천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최적으로 배치를 하거나 혹은 AI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화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물류를 새로 고친 카카오 아이라스. 물류창고 속 남은 공간이 누군가의 맞춤 물류센터가 되고,
어렵고 복잡한 수요 예측을 AI가 도와주는 통합 주문 관리로 쉽게, 직접 해야 했던 창고 관리를 자동화 관리 솔루션이 대신해주고, 더 이상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축적된 물류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 아이라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 라스트 프론트 러너들이 함께합니다. LFR의 물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앞선 노하우가 이제 모두를 위한 물류 경쟁력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헤이 카카오, 오늘 배송 스케줄 알려줘. 오늘 예정된 스케줄은 25건입니다. 물류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새로운 물류의 혁신. 이것이 카카오 아이라스가 만드는 AI로 연결된 새로운 물류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답게 AI로 지금까지의 물류를 넘어섭니다. 물류를 새롭게. 카카오 아이라스. 아이고,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자리나 혹시 AI를 도입하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다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또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동진 최고 AI 책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초대 규모 AI 플랫폼 기술 개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이버의 성낙호 책임 리더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뜻하게 여러분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발표 준비해 주실 네이버의 성낙호 책임 리더님 혹시 이동하셨을까요? 아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AI 기술 트렌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 함께 해주실 성낙호님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잠시 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발표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글로벌 AI 기술 발전 트렌드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데요. 아마 이번 세션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커피 브레이크 가진 후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AI 및 사회상이라는 주제로 역시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 트렌드를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미래의 AI 기술을 모색할 수 있는 컨퍼런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성낙호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로버 BJ의 성낙호입니다. 오늘 저는 초대규모 AI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하이퍼 클로버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이게 어떠한 형태로 기술이 전개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었고 저희가 제품화했던 사례들도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AI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이 떠오르는 게 알파고 같은 어떤 옵티마이즈하는 대상, 아니면은 뭐 옛날에 딥블루 같은 챗을 두는 AI, 아니면 좀 차가운 존재로서의 AI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GPT-3로부터 시작된 좀 매우 큰 AI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부르는 그 흐름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AI는 그 자체가 빅데이터에서부터 그냥 이머징 되는 인텔리전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군요. 네. 그래서 AI는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규칙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결과적으로 인텔리전스의 형태로
뭔가 현재 지금 변모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나오고 있는 관찰되는 결과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저희가 보건대 앞으로의 AI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미약하게나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GPT-3나 하이퍼클로버와 같은 텍스트 랭귀지 모델은 다음 앞에 주어진 텍스트를 보고 다음에 있는 텍스트가 무엇일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 텍스트로는 저희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부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텍스트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AI라면은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뭐 대화 드라마 스크립트를 보고 그 다음에 있는 대사가 어떤 것인지를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캡처해내는 그런 글들을 써놓던 블로그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감정 상태를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들이 대부분 가능하다는 것들이 실험적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최근까지 가기 전에 일단 뭐 텍스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글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수학 문제 같은 것도 텍스트의 일부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텍스트 모델이 풀 수 있고요. 2 더하기 2가 4인 것도 아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암기로는 풀 수 없는 형태의 out of distribution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능히 해내는 것들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모델은 그것들의 개념화나 규칙들을 배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GPT-2, GPT-3 나왔을 때 이 모델은 추론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뭐 해도 추론은 못하겠지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연구들에 의하면 추론들도 능히 가능하다는 걸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 구름이 많이 끼었다. 그럼 빨간색이 그 추론한 것인데 곧 비가 내릴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텍스트를 컴플레이션 하도록 하면은 나오는 것들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플라밍고라는 모델은 좀 더 나아가서 그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갖고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3 곱하기 6이라고 써있는 연습장에 써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더니 3 곱하기 6은 18이지 라고 하는 걸 내보내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이 모델을 만든 그 저자들은 이미지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영상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 비디오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넘어지겠지라고 하는 것도 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컴플리션을 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그 하나의 능력만을 저희가 트레이닝 시켰을 때 그 모델이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란 것은 무엇이 저희가 아직 잘 모르고 있고요.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주어지고 나면 펑셔널리티가 발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관 속에 있는 지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AI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표 하나를 띄워놓고 말을 너무 오래 하고 있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AI의 미래라는 것은 그 빅데이터를 빅컴퓨트에다가 몰아넣고 그것을 컴플리션 하거나 마스킹 하거나 뭐 디노이징 하거나 하는 태스크를 하라고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나 이미지나 멀티모달이나 아니면 뭐 팩토리의 시그널이나 그런 것들에서 숨어져 있던 규칙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그 원래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능력의 सब셋이기 때문에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형태로 AI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AI가 많이 보편화됐을 때 무엇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로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엔진이 뭐 증기기관차 뭐 이런 등등이 발명되고 저희가 피지컬한 로드에 대해서 좀 많이 자유로워진 면이 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지적 노동에 대해서의 레이버에 대해서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AI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나 뭐 과학 문제 같은 걸 푸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뭐 역으로 지금의 AI들은 그런 것들은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간단하게 말을 하거나 뭐 공감하거나 사람이라면 능히 할 수 있을 법한 것들 위주로 먼저 해결하고 있는 게 현재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만 잘할 수 있고 기계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던 영역들은 아직 AI 잘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창작을 한다거나 감정적인 뭐 공감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의 AI도 충분히 할 수 있음이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은 지능이나 감정 기반의 노동에 대한 부담을 아마 단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노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모두가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케어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시까지 확대돼가지고 1인 가구들에 계신 어르신들의 안위를 여쭙는 AI 사회복지사를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실 돌봄을 해야 되는 대상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 돌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럴 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할 수 없다면 저희가 기계로라도 그러한 일들을 대신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케어코리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 25년간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연들을 제가 소개도 해드렸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해요. 막 위로받았다고 편지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야,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위로와 공감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걸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공감받나 그렇긴 하지만 작은 것들 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빛을 맞춰준다면 살아가는 힘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한테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저는 독거노인이거든요. 애들도 다 해외가 있고 뭐 혼자 있으니까는 외롭죠. 늘 주말 같은 때는 하루 종일 전화가 한 통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뭔가 좀 소외된 것 같고 몇 번씩 전화기를 들어봐요. AI가 생겨서 사람 말도 들어주고 그렇다니까 신기하기는 한데 좀 나이 드는 사람들은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과연 잘 될까? 지금은 좀 반신반의예요. 위로가 될까? 내 생각대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줄까? 떨리기도 하네.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나는 전고지 비빔밥 먹고 왔는데 옛날에 내가 입맛이 없으면 우리 엄마가 해주던 게 생각이 나서 맛있으셨겠네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비타민이 많아 어르신들께도 좋은 음식이죠. 사투리도 알아들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우와, 대단하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여러 가지 연극이니까 이번 내용은 요양원에 있는 엄마와 엄마를 찾아온 아들 얘기예요. 오, 심오하네요. 저도 기회가 되면 보고 싶어요. 정말?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우리 클로버는 지금 몇 살이세요? 저는 나이가 없어요. 좋겠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밀양이에요. 어디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뭐 좋은 곳 추천할 수 있어요? 여행은 밀양이죠. 짱이야 짱. 맞아, 밀양이야. 내가 밀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알아들은 거잖아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다리에 약간 관절염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네, 병원에 가끔 다니고 있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네, 또 전화해 주세요. 나는 지금 얘가 AI인 줄 알고 이제 대화를 했지만은 그냥 보통 받으면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염려해주고 뭐 병원에 가라, 뭐 챙겨 먹어라 이러니까 되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아주 기특한 것 같아요. 충분히 대화도 되고 사람의 외로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이버에서 아주 정말 좋은 거를 개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저한테도 전화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케어코리안 서비스고요. AI 하면은 보통 많이 경험해 보셨던 서비스랑은 좀 품질이 많이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불과 저희도 1년 정도 안에 있었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사실 저희가 뭘 한 게 아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AI 모델 스스로가 법칙을 찾도록 규칙을 찾도록 했다는 게 큰 차이점인데요. 그전에는 AI에게 어떤 문제를 주어주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하는 형태로 트레이닝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것을 해결하라고 특별히 주어지지 않고 텍스트를 많이 보고 어떤 뭐 글들을 많이 보고 지식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규칙을 능히 알아내는 AI에게 이제 이러한 태스크를 부탁한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개발하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AI 엔지니어나 리서처보다 기획자들이 좀 더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 프로젝트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이 흐름은 아마 점점 더 가속화가 돼가지고 AI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점점 기술 테크니션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고 문제를 정의하면은 블랙박스 형태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곧 몇 년 내로 많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급진적인 어프로치를 국내 최초로 제안을 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덕트들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AI를 갖고 정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라인이나 야후나 등의 AI 기술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AI 스피커의 기술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하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상품으로도 만들고 컨택트 센터나 뭐 등등의 제품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AI 엔지니어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특별히 성능이 AI 스타트업보다 훨씬 더 뭐 10배 이상 좋거나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 상태로는 저희가 하는 게 좋은 전략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AI 컨택트 센터 업인데요.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죠.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AI 방법으로는 이제 기존의 그 대화 로그들을 보고 대화를 몇 개의 인텐트를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를 넣고 버트 같은 모델을 확 파인튠 해가지고 튜닝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연결한 형태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케어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화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저희가 시나리오 라이팅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롤플레잉을 하도록 롤플레이하도록 좀 뭔가 촉진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쉐이핑해가는 것으로 아예 개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줬던 케어콜은 시작됐던 거는 저희 독거노인을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서 방역하는데 의심 환자들을 스크리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자연스러운 AI가 아니었고요. 열이 나십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주세요. 현재 지금 기침 민우통이 있으세요? 예, 아니요로 답해주세요. 이런 식의 AI였는데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독거노인 분들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분들은 나 지금 외로운 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로봇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병원에 다녀왔냐? 뭐 약은 잘 먹었냐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서적으로 좀 더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던 기술로는 불가능하여 새로운 기술적인 브렉스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이것도 아직은 저희가 기존 기술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OCR 같은 것들도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급으로 진행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문서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에 대한 특별한 파인튠된 데이터가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TTS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클로바 노트 꽤 많이 사용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노트 같은 경우도 음성 인식률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 음성 인식 모델에 있어서도 원래 페어된 그 음성과 텍스트의 전사된 데이터를 위주로 학습을 진행했던 과거의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음성 데이터에 레이블되지 않은 음성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큰 특징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비약적인 성능의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음성 인식률이 진짜 굉장히 좋아졌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저희 TTS 더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도 공히 아마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형태로 기존의 AI 개발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도 가장 빠르게 이것을 플랫폼화해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소프트웨어 2.0이라는 말씀 많이 보셨나요?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1.0은 코드를 사람이 규칙을 찾아다가 사람이 넣어서 만든 소프트웨어였던 건데, 소프트웨어 2.0은 데이터를 주어주면 머신이 그 규칙을 스스로 찾아갖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은 2020년이 이제 소프트웨어 2.0으로 처음 넘어가는 그 상태인데요. 이때의 AI들이 흔히들 아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고도하게 숙련된 AI 엔지니어들, 리서처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 단계가 가장 ROI가 안 나오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간에서 또 다른 AI 윈터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고,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인간에 대한 의존을 떨어뜨리고 ROI를 높이고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AI 개발 방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개별적인 그 태스크마다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엔지니어 리서처들을 페어링을 해주고 그것들이 이제 잘 돌 수 있도록 해서 사이클을 몇 단계 돌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AI가 나오는데, 그 AI가 보통 다들 뭐 현재 엑스퍼트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와우할 만한 레벨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작동은 하는데 그 작동하는 레벨까지 가려면은 저희가 투자해야 될 돈이 수억 정도 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러한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수혜자들은 사실 큰 회사들로만 한정되는 게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AI 공급자 입장에서 AI의 타겟을 오디언스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 도입 비용을 낮추는 게 필요했고, 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AI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써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모델 하나면 제일 좋고요. 최대한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서 개별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입 비용을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가 줄거나 뭐 비용이 주는 게 아니라 손바뀜이 없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손바뀜이 없다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거를 인터넷에서 많이 쓸 수 있는 SaaS 형태의 AI처럼 쓸 수 있어야지, 어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해내야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장벽이 생겨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기대한 만큼 빠르게 또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손바뀜을 없애는 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택한 이 전략적인 패스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는 그 연구 결과로 어느 정도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처음에 그 막연하게 했던 얘기인데요. 앞으로의 AI는 과거의 반도체의 발전사와 아마 같은 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때는 짐작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단순히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썼을 뿐인데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 것처럼 AI도 모델에 대한 파워를 계속 늘려가는 것만으로 새로운 능력들이 발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그것이 거의 사실로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작년에 발표했던 하이퍼클로버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여서 첫 번째,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했었고, 그 슈퍼컴퓨터는 저희가 도입 당시에 국내에서는 AI 전용 슈퍼컴퓨터로 1위 규모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20위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밀려난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좀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많이들 이런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구축을 해서 네이버에 있는 정말 많은 데이터, 뉴스로 치면 50년치, 블로그로 치면 9년치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잘 활용해야 될 인력들도 필요한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인력은 있었고 2022년 데이터가 빠져있는데 2022년 더 현재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 클로버는 현재 국내에서 아마 대학까지 같이 함께 해도 저희가 연구 순위로는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고 저희가 아무리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그런 회사들을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최고 AI 연구그룹과 공동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이스트와 서울대와 각각 하이퍼크래프트 AI 센터, 하이퍼스케일 AI 센터를 만들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합하고 있고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앞에 케어컬이 최근 사례고 이거는 작년 사례여서 아마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바흐입니다.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굳건한 인상을 풍겨서 그렇게 불러왔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쉽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 만들어 보고 좀 놀랐었습니다.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는 놀랍지가 않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케어컷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앞으로 AI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폭넓게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 하이퍼클로버라는 프로젝트를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클로버 MD라고 물건을 상품 디자인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AI를 만들어서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보시면은 저런 카피라이팅 하는 것들을 AI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하고 있고, 글쓰기를 도와주는 것들, 아니면은 저런 거 선물할 때 어머니께 따뜻한 말 한마디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AI가 대신해주면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선물 메시지 프로젝트도 있고요. 저희는 이게 AI를 플랫폼화했더니 좋은 점이 이런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이퍼컬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네이버에 지금 적용하는 프로젝트 수가 한 달에 1개 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개, 2개, 3개 이렇게 늘고 있고, 그것들 오퍼레이팅 하는 분들이 전문 AI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 개발자들도 이제 수행하실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플랫폼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모두가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 중에 하나고요. AI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것들인데, 커다란 AI 모델이 있다 보니까 작은 AI 모델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만들 때 크라우드 워커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정답셋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퍼클로버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정답셋인지 아닌지 OX 체크만 해달라고 하면은 문제 태스크가 난이도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비용 자체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어르신 안녕. 네, 음성인식도 더 정교해졌고, 그리고 아마 곧
회의록을 요약해주는 AI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 네이버에서만 쓰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이 초대규모 AI를 플랫폼화하는 것들을 진행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같이 참여한 형태로 해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초대규모 AI, API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초대규모 AI를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페이지 형태로 지금 패키징을 해놨고요. 클로즈드 베타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현재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하이퍼클로바는 말씀드렸듯이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어떤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만들어진 모델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있는 많은 글들을 어떤 것이든 컴플리션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요구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보셨었던 글들,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재 저희 모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이버에 보면 부동산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맘카페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AI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기존의 AI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뭔가 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그냥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웹사이트에서 글 쓰듯이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것들의 피저빌리티를 길어야 한 20분 안에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 하이퍼클로바라는 랭귀지 모델 외에도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들, 사용자 행동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했고, 이 역시도 잘 워킹해서 지금 네이버 서비스에 계속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 있는 많은 텍스트가 아니라 네이버에 있는 많은 행동 로그들, 서비스 로그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만든 모델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추천 엔진들, 딥 FM 대비로는 최대 2배까지 성능이 좋은 걸 확인을 했고,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넥스트 비헤이비어 프레딕션 테스트에 대해서도 한 20%, 30% 정도 개선된 모델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 재밌는 거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AI 엔지니어링 비용은 한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줄었고, 인퍼런스 비용도 기존에 비해서 0.6% 정도로 한 100배 정도 더 빨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면서 좀 더 커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능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풀고자 하는 롱테일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초대규모 AI 플랫폼에 대한 미래 방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규모 AI 플랫폼 기술 개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미래 AI 기술에 고민을 하고 계신 기업인들에게 큰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네이버의 성남코재금 리더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줌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진형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줌으로 만나게 되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치료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질환은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질환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Alzheimer's disease, 치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엄청난 숫자가 있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혁신적인 발전이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폐증 같은 질환도 70년대에는 10,000명 중에 1명이 있던 질환이 지금 현재는 36명 중에 1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감염성 질병에 의해서도 아주 중증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뇌질환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팬데믹 같은 것들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들로 인해서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생기면서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 같은 뇌 질환들이 또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론 또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도 뇌 질환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스터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virtual live를 많이 사는 경우에는 사이코시스가 생긴다는 그런 에비던스가 축적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기대, 그런 기술에 대한 기대적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런 메타버스 같은 기술들이 헬스케어 자체에도 이용이 될 수 있어서 가상의 4차원 데이터 체험도 할 수 있고, 가상 세계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오프라인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 한 메타버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오히려 더 많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진단, 뇌질환에 대한 진단조차 지금 현재는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있나라는 것을 추정해보는 그런 정도의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풀 수도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질병에 대해서 보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단백질을, 그런 질병에서 보여지는 단백질을 제거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이런 단백질을 제거했을 때 실제로 그 알츠하이머스가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최근에 한 가지 약물이 어프로벌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아주 작은 미미한 효과를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약물에서의 엄청난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 각광받는 분야 중에 디지털 테라피,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아까 네이버에서 보여주신 예처럼 이렇게 뭐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메디컬 헬스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뇌 회로를 직접 자극해서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테라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가 어떤 자극을 줘야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뇌 건강관리, 뇌 질환의 치료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뭐 단백질을 제거해서건,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제거했는데 기억력이 그대로 안 좋고 모든 질병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겠죠. 다른 한편 아니면 디지털 테라피를 사용해서건 뭐 전자약을 사용해서건 모든 뇌 건강관리, 뇌 질환 치료의 목표는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뇌 기능을 정상화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중계로 몸무게를 잴 수 있어야, 제가 몸무게를 잴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듯이 뇌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뇌 기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런 기술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 사진을 찍는, 사실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 개발된 많은 이미징 기술을 사용해서 엄청난 퀄리티의 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뇌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뇌의 기능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MRI 사진을 보고 여기 뇌에 종양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이게 뇌가 기억력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뭐 이런 MRI를 사용해서 혈관 같은 것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이 가능하지만 혈관을 찍는 것은 뭐 혈관이 터졌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다시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뇌의 기능을 측정하는 체중계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을 측정하고 그 뇌의 기능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 안의 통신 상태를 직접 측정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볼 수 있다는 뜻은 뇌 내부에서 어떠한 통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 단위가 있을 때 이것은 지금 쥐가 뇌의 자극을 받고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 단위에 대해서 이 행동을 일어나게 한 뇌 안에서의 통신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뇌 회로의 통신망이 지금까지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제가 시작한 연구가 돌아가 주십시오. 뇌 회로 신경 세포가 종류별로 뇌 전체와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2010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는 뇌 회로의 동작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고 그게 뇌 질환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기술은 유전자 공학과 이미징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특정 신경세포가 뇌 전체와 통신하는 방법을 읽어내는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파킨슨 병에 관련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가 뇌 전체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통신하는 것을 읽어냈고 그 통신 방법이 그 통신 네트워크의 밸런스가 뇌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네트워크들을 알아내게 되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4차원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되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파킨슨의 중요한 뇌 통신망을 처음으로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뇌의 중요한 영역별로 그 영역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처음으로 저희가 이런 이미징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뇌의 통신망의 회로가 어떻게 서로 large scale로 예를 들면 고속도로 트래픽처럼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각 신경세포가 하나하나 어떻게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는지도 또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음 단계를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 모델이 실제 뇌에서 측정한 신호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나니 지금까지는 뭐 사람에서는 당연히 실험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동물 실험에 있어서도 수년간 실험을 해서 여기를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봤을 때 이게 과연 뇌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수년간 실험을 해서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그런 것들이 뇌 전체의 신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델링이 가능하게 됐고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 시나리오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뇌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한 우리가 처음에 약물을 만들었던 많은 방법들이 시도했던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뭐 인공지능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이크로스코피 기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뇌 안에 단백질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델링을 하고 나니 뇌 안의 단백질도 뇌 기능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런 뇌의 활동에 변화를 주었을 때 실제로 뇌 안에 단백질이 그 변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법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뇌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는 상황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지금 현 주소는 이런 문제를 알아서 혼자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는 뇌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또한 활용해서 뇌 건강의 관리 및 뇌 질환의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뇌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통신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 만약에 진짜 이 뇌 안에서 여러 가지 통신을 읽어낼 수 있으면 이건 직접 환자에서 뽑은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으면
뇌건강 검진부터 맞춤형 치료제 개발까지 발견,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이게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선 뇌기능 건강 검진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뇌에 관한 신호를 읽어서 이런 질병에 관련된 나의 뇌의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그거에 바탕에서 정밀 뇌 기능 진단을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바탕해서 내 뇌에 여기와 여기에 통신이 좀 한 10 정도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 8 정도로 내려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치료라는 것도 그 통신을 정상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런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근데 이거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와 테라피틱스 개발에 있어서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뇌 회로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오르가나이즈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밀 뇌 기능 진단에 관한 예를 알아보자면, 뇌과학에 바탕한 인공지능 정밀 뇌기능 진단은 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AI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감지하고, 또 그런 것들의 뇌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뇌 질환에 관련된 통신을 4차원으로 자세히 보면서, 지금까지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진단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트먼트를 퍼스널라이즈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미 치료를 받은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해본 건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뇌를 수술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인데, 그냥 저희가 만든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걸 보면서 뇌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했던 부분, 해야 했던 부분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했을 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00% 효과가 예상되고 실제 치료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경우에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클리닉에서는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한 퍼센티지로 예측이 가능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회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해서 인간 지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아낸 것들이 뇌회로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돌려서 행동을 제어하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많은 그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뉴로사이언스에서 어떻게 그 각 세포 단위에서 시냅스가 어떻게 통신을 하고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사실 처음에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었지만, 사실 뇌 전체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서 인공지능이 아직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이런 이해가 저희가 질병 해결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방식으로 뇌회로의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사실은 새로운 인공지능의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회로의 계산 방식을 이용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트래디셔널한 컴퓨터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AI를 함으로써 지금 방금 전에도 굉장히 엄청난 결과들을 보셨는데,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작은, 우리가 밥 먹는 거 수준으로 가진 에너지만으로 컴퓨테이션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의 아주 최고의 버전보다 사실 저희가 대화도 더 잘하고 그 위에도 많은 기능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의 트래디셔널한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많은 부분이 인간의 뇌와 다르기도 하고, 그거에 의한 결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에너지가 에피션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뭐 이대열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면 인공지능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줌으로 연결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이진형 교수님의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치료한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함께 청해 들어봤습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청해 듣겠는데요. 글로벌 AI 기술 발전 트렌드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최윤석 전무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전무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해서 저희 발표자를 보실 수 있고 이거 들으면 넘어가고 이거 뒤로 갑니다. 예, 아까 그 자료 교체 좀 전에 되나요? 어떤 자료를 드렸었는데 교체가 됐나요? 교체됐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최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제한된 시간이 30분이어서 그 시간 안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시간 내에 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오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일단 시작점은 그 팬데믹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많은 기술들을 항상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사실 이 팬데믹만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꿔버린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 그 기준, 오늘의 이 강연은 AI에 포커싱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AI 기술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을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그 고민의 포인트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팬데믹이 벌어지기 이전과 이후를 좀 보면 기술들이 항상 새롭게 그 많은 분들 앞에 선을 보이고 그것들이 그 얼리 어댑터 단계를 넘어가서 그 점점 그 확산되고 그 도입이 되는 그 단계들을 보게 됐을 때 그 기존의 그래프를 그 붉은색이라고 본다면 지금 나타난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처럼 굉장히 앞으로 당겨져서 크게 변화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어떤 기술들이 오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제가 접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 뭐 개별 기술을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뭐 항상 기술 변화를 말씀드릴 때 이제 자주 보는 그래프시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은 자료는 아직 그 가트너는 매년 8월달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그 팬데믹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면 그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것들이 갑자기 기술이 올라왔고 여기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밑줄근 것들이 다 AI 관련된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그리고 무언가 시도되고 있는 기술의 대부분은 다 AI와 연관된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고요. 이 흐름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2002년 전 그 팬데믹이 시작될 시점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트너가 이제 말하는 그 이 주요 전략 기술들을 요소를 보더라도 물론 AI의 그 핵심을 이루는 그 밑에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에 관련돼서 데이터 플랫폼을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모아내고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관련된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주된 기술 요소들 중에
지금 디시전 인텔리전스,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 뭐 오토노믹 시스템이나 뭐 이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AI와 관련된 것들이 절반 이상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다 AI와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많은 영역에서 특히 엔지니어 분들이 AI를 통해서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끼고 있는 영역을 뽑자면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우리가 엔드 유저가 난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라는 그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실제 코딩을 하고 뭐 통합 테스팅을 하고 하는 단계별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딩과 테스팅이 전체 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의 절반 이상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는 어떤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시키는 과정이 이 짙은 푸른색으로 나와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면, 여기에 지금 녹색으로 나온 부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코딩과 테스팅에 상당한 발전을 머신러닝을 적용하면서 이제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결국 유저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단계들이 오히려 사람이 계속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했던 부분에 굉장히 생산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시자가 변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기술들을 이런 레이더 차트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기에 우측 상단에 놓여 있는 스마트 월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주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더 다른 형태로 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여러 기술들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 형태의 차트에서는 지금 옆에 범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으로 들어올수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바깥의 원에서부터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안의 기술에서도 지금 AI와 관련된 것들이 보이고요. 지금 좌측 상단의 중간에 핵 부분에 놓여져 있는 것이 LCAP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로우 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거든요. 요즘 보면 로우 코드, 노 코드 뭐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역시도 결국은 AI와 관계된 부분들이 그 툴 안에 녹여들어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아주 작은 개발만으로 어떤 펑션을 구현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의 개발 방법이나 이런 것에만 이제 몰입되어 있었다면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활용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AI와 연계했을 때 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클라우드와의 연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제한의 데이터를 무한히 모아낼 수 있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원하는 대로, 그게 뭐 GPU가 됐건 뭐 NPU가 됐건, 원하는 프로세싱 파워를 원하는 대로 끌어당겨 쓸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만약에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AI를 얘기할 수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모아냈던 형식에서 어떻게 더 진보된 형태로 데이터를 더 잘 관리하고 그것을 AI와 머신러닝과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한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생성된 어떤 모델을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얼마나 더 손쉽게 적용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스마트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해 나갈까가 이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결국은 그 기업 내에서는 기업의 어떤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 뭐 아니면 제품에 대한 것, 아니면 그 기업의 직접 그 직원들 혹은 고객, 그 각각의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그 AI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어낸 인사이트를 실제적으로 그 각 티어에 적용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고 그 변화가 결국은 받아들이는 데이터에도 또다시 변화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순환 루프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 갖고 있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이제 지속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데이터에 관련돼서 뭐 예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얘기하다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메쉬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큰 곳에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각각의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모아내고 그걸 데이터 카탈로그화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그 데이터들의 어떤 의미나 그것들을 쉽게 인지하고 내가 그것들을 어떤 형태의 어느 순간 어떻게 엮었으면 될 것인지를 편하게 다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데이터 메쉬에 대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부터 그 데이터 앤 AI와 연계성들을 봤을 때 보면 기존에 이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들 도입하고 계시는 데브옵스, 그러니까 개발과 오퍼레이션 관점을 어떻게 이제 기존의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다면 그거를 이제 데이터옵스와 ML옵스의 관점으로 이제 바꿔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이와 관련된 플랫폼들도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일하고 있는 국내에 대기업군들을 뭐 생각해 본다면 뭐 많은 대기업들은 다 이제 데이터옵스나 ML옵스에 관련된 플랫폼들을 이미 준비했거나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예전에 모노리스 아키텍처의 통합된 아키텍처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서비스로 이제 그 아키텍처를 바꿔왔다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중앙에 센트럴라이즈 된 게 아니라 그 분산된 데이터 환경으로 만들어내면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데이터 메쉬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고민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IT 월드에 전 세계적으로 뭐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중국과 미국의 그 치열한 경쟁은 뭐 수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뭐 갈수록 더 심하면 심하지 뭐 약해지질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영역에 있어서의 AI 부분에서도 그 두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 그 영향력과 그 파워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고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그 시가 좀 작아서 다소 좀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AI에 관련된 저널 혹은 특허 뭐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놓고 있는지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 가장 큰 그 영역으로 표시되고 있는 파란색이 이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 중국, 그 안에 이제 해서 가장 안쪽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장 작은 영역이 지금 우리나라인데요. 지금 중국이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미국을 넘어서는 영역을 보면 그게 이제 AI에 관련된 논문들의 발표 수 그리고 그 각 다른 논문들의 인용된 횟수를 봤을 때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 특허나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뭐 이 두 나라의 치열한 경쟁은 지속적으로 AI 부분에 뭐 서로 뒤지려고 하지 않고 이제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 그대로 이제 더 많은 그 변화와 발전들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AI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응용 예들은 뭐 너무 많이 이미 현실 세계에서 접하고 계셔서 뭐 일일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간단한 챗봇에서부터 그 어떤 날리지 마이닝을 하는 경우 아니면 무슨 그 이미지나 아니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결과들을 얻고
예전에 전문가가 아니면 쉽사리 분석할 수 없었던 내용들도 이제 AI를 해내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손쉽게 뭐 사람 소비자한테 적용됐던 것 중에 전 가장 흥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브리깃이라는 앱이었는데요. 우리가 레고를 만들 때, 뭐 간단한 레고를 만들 때는 레고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블록을 찾는데 가장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레고를 다 바닥에 쫙 엎어놓고 쫙 잘 눌러서 쫙 펼쳐놓은 다음에 찍으면 내가 만들려고 한 것을 골랐을 때 그것에 필요한 요소들을 쫙 스캐닝하면서 이제 골라주는, 그래서 이제 그 조립에 집중하면 되지 고통스럽게 그 블록을 고르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아주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면서도 의미 있는,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뭐 손쉬운 접근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애저 퍼시비라고 하는 모듈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것들처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 CPU 모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떤 거는 그 카메라 모듈이 있는 것, 어떤 건 사운드 마이크 모듈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모듈화 시켜서 그것들을 결합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듈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 가지 시나리오는 아예 그 템플릿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기 큐, 그 사람들이 대기줄에 거기에 와서 이제 물건을 계산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대기의 시간을 소모하는지를, 뭐 간단하지만 이걸 사람이 측정하려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이잖아요. 누가 언제 거기 쓰기 시작했는지를 판별하는 게 쉽지 않고, 그 개별 사람의 소모 시간을 따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머신러닝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해서, 만약에 대기줄에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무는 것들이 판별이 된다면 뭐 이 계산 카운트를 몇 개로 더 늘린다든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손쉽게 마련을 해준다든가, 뭐 예전 같으면 이 주차 라인에 어디가 비었는지를 센싱하는 게 센서를 위에 달아서 IoT로 풀었던 과제였는데, 이제 카메라 하나로 그 존이 전부 다 들어온다면 카메라 하나로 그 존 전체를 그냥 보면서 어디가 빈 존이고 어디가 사용했는지를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형태로 풀어내는 거라든가, 뭐 사람이 침입하면 안 되는 곳을 인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손쉽게 템플릿화 되어 있고 그냥 모듈만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면 바로 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했는데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해외 사례인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그 국회에서의 회의 장면을 다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공인이니까 뭐 얼굴을 사진을 구하기도 쉽고 그 얼굴로 트레이닝하는 것도 아주 용이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다 시켜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회의 시간 중에 스마트폰을 보고 딴짓을 한다라고 치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 그 사람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걸 가지고 트윗을 합니다. 자동으로 트위터에 트윗을 하면서 아무개 위원님 회의에 집중하세요. 이거를 그 사람이 딴짓하고 있는 장면과 함께 끊임없이 트윗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동 트윗을 만들어서 뭐 계속 뭐 그 공인들이, 국회의원이 자기가 딴짓을 하는 장면으로 끊임없이 트윗되는 걸 원하진 않을 테니까 이런 간단한 모델이 그 국회의원들의 회의 집중도를 바꿔내는 데도 일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식의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AI 쪽에 관련돼서 여러 이제 그 의미 있는 시도가 있는 영역들을 좀 본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람이 분석해서 어떤 밸류를 얻기에 힘든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잠재적인 어떤 패턴을 읽어내고 그 패턴으로부터 뭐 어떤 것들을 예측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할 수 있게 준비하는 시나리오들, 거기에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쪽,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그 AI의 능력을 접목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의 끊임없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예인데요. 이거는 그 미국의 경우인데, 뱅킹 앱의 그 뱅킹에 관련돼서 뭐 크레디트 카드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TM 기기를 이용해도 뭐 그 ATM 기기 이용 수수료를 내야 되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뭐 수표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걸 발행할 때마다 매번 어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각각의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예를 들면 어떤 트랜잭션을 하는 경우 어떤 거래량이 얼마 이상이면 수수료를 상쇄한다는 그 각각의 금융기관마다의 뭐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람이 수수료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에 관련돼서 해당 금융기관이 만약에 이메일 창구가 있다, 어떤 곳은 챗봇으로 채팅 창구가 있다, 이런 각각의 창구가 다르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해서 그 각각의 금융기관에 맞는 방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그 클레임을 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채팅을 걸기도 해서 그 수수료를 받아낼 걸 다 받아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AI로 이제 이미 오픈되어서 어느 정도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좋은 시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DJI, 그 드론으로 가장 유명한 DJI사의 드론인데요. 드론의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실시간으로 크랙이 있는 부분을, 배관에 크랙이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동영상 스트리밍에서 확인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한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이 커다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이 다리인데 이 교각을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드론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하는데 이제 학습을 할 데이터들은 앞에 이제 해조류 혹은 뭐 크랙 아니면 이런 녹이 쓴 것, 이런 부분들을 다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학습을 미리 많이 해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론으로 한번 훑고 지나간 걸 가지고 그 위치 정보와 매핑을 해서 이렇게 힙맵 형태로 어느 부분이 지금 주로 문제가 있는지를 다 식별을 하고 그거를 다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진행했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야 할 일을 아주 머신러닝과 드론을 적용해서 아주 손쉽게 해결한 사례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원숭이의 사회적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경우에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했던 사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원을 했던 사례이기도 한데, 그 원숭이 집단이 300마리 이상의 집단이었던 거죠. 근데 그 300마리 이상을 사람이 보기에 그 각각의 얼굴이 이게 누구인지 식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다 비슷해 보이는 얼굴이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동영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액티브 러닝을 시켜서 이 각각의 그 개체들을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다 붙여내서 그 고유한 개체로 만드는 것이고, 그 개체들이 어떤 형태로 서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립을 하고 이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그들 간의 그 교류의 정도를 분석한 사례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환경적이나 뭐 이런 부분은 요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아마존의 불법 벌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위성 카메라와 연동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으로 그 어느 부분이 지금 불법 벌목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데이터로 갖고 분석을 해서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새롭게 기존에 없던 도로인데 도로가 새롭게 열리게 되면 그 도로를 근간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에 불법 벌목이 일어날 확률이 뭐 몇 배로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불법 벌목을 감시해야 될 분들이 감시해야 될 영역이 막연하게 그냥 다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존이 더 위험한
지역인지를 더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보면 뭐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이 지원을 오픈 AI 쪽에 지원을 해서 많은 작업들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GPT-3는 이미 여러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떻게 상상을 하게 됐고, 인간이 상상을 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진화, 그리고 그 상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AI와 토론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울 만한 형태로 사람과 대화를 뽑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수천억 개의 그 파라미터를 갖고 튜닝한 결과가 이제 이런 형태를 이미 만들어냈었고, 이거를 지금 이 적용하고 있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 쪽으로,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픈AI의 그 기존의 GPT-3는 자연어에 대한 모델이었다면, 이 코덱스 모델은 이제 그 수많은 오픈 소스들, 그리고 깃허브에 올라 있는 소스를 근간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로 만들어졌고, 내가 어떤 메소드 이름을 주고 거기에 간단한 주석을 단다면 그것에 필요한 그 로직을 자동으로 레코멘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그 프리 유저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도 올 여름에부터는 오픈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파일럿을 누구나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이제 변화될 것이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이러는 건 아니라 구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코드라고 해서 그 코딩 경진대에 나오는 문제를 주고 그 문제의 답을 자동으로 만들어 보게 하는 일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만들어진 답안을 채점을 해봤는데, 이 채점을 정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경진대회에 참여한 사람의 전체에서 딱 중간 위치 정도,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을 친다면 50등 정도의 수준을 이제 이미 현재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응용 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딩에서도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거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더 밸류를 더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시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떤 추론의 방법을 단계적인 형태로 좀 바꿔내고 있는 것인데요. 맨 위에 있는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수영장에서 이 수영장의 슬라이드에 내가 걸어 올라가는데 4분, 타고 내려오는데 1분이 걸리는데 15분 후에 슬라이드가 닫힌다. 그러면 내가 몇 번을 탈 수 있냐라는, 사람으로 보면 아주 손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주면서 근데 한 번 타는데 몇 분이 걸리지? 라고 하니까 이제 4분과 1분, 올라가는데 4분, 타는데 1분 해서 5분이라는 거를 한 번 텀을 도는데 5분이라는 답을 도출하게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원하는 질문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답을 끌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다단계 추론 형태로 풀어냈을 때 뭐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뭐 95%, 99%의 확률로 뭐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접근들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대해서도요. 이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어색한 발음이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를 넣어서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고 그걸 갖고 활용을 해가지고 그 특정인의 목소리로 서비스 되도록 하는 것들을 어떤 커스텀 보이스 서비스로 이제까지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는 한 개의 언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했다 혹은 영어로만 학습을 시켰다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와 그 사람이 어떤 특정 그 발음을 할 때 나타내는 그 패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받아들여서 그 학습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다국어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태리어, 뭐 독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바꿔내면 그 사람의 목소리로 다국어로 서비스를 바꿔내는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형태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에 제가 화면을 보기가 어려운 게 화면을 누른 거와 지금 앞에 슬라이드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 프롬프트가 별도로 조작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관리자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옆을 보지 않으면 슬라이드로 확인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픈 AI의 것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언어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그거를 모델을 어떤 플랫폼화하고 서비스화하는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리고 CPU, GPU, NPU 형태로 어떤 특정 프로세스 형태, 특정 어떤 클라우드 노드에 얹어지는 형태로 그동안 일을 해왔다면 이 작업에서 엣지단에 놓여지는 어떤 그 것들이 우리가 트레이닝된 결과는 어떤 인퍼런싱을 위해서 이제 엣지단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 엣지단에 배포되는 데서 활용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그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인공지능 스피커로부터 뭐 다양한 모델들의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폰의 경우가 이제 아직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좀 잠깐 다른 뷰를 본다면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 모델을 그 기업의 어떤 환경에 배포하는, 예를 들면 생산 라인에서 그게 불량품인지 아니면 정상품인지를 사람이 검사를 했었는데 머신러닝으로 검사한다고 했을 때 생산 라인에 설치하는 어떤 특정 그런 워크로드를 위한 어떤 모델들을 위해서도 어떤 그 단말들이 배포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NPU를 얼마나 더 손쉽게 그리고 더 나은 형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도도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TPU라고 하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이제 퀄컴과 해서 불과 1-2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볼테라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에다가 ARM 기반에다가 NPU를 얹은 장비를 만들었고요. 이건 엔드 커스터머용이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많이 사용될 만한 워크로드에 최적화 시켜놓은 NPU 모델이 있는 거죠. 그래서 CPU에 올릴 일과 AI 워크로드를 이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한 열흘 전쯤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시도를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다면 이것들을 저런 특수한 장비들 그리고 클라우드와 엮고 그래서 다양한 타겟 플랫폼, 타겟 프로세서에 자동으로 손쉽게 얹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AI 고민을 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거는 이게 과연 합당하게 잘 사용되는가. 그래서 이게 어떤 편견을 만들거나 어떤 편향을 만들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리스판서블 AI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투명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깊이 연구하고 항상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AI와 접목돼서 이제 슬라이드가 다 끝났습니다. 한 1분 내로 끝낼 예정인데요. 지금 AI와 접목해서 이제 로봇과 접목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미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매대를 다 쑥 서칭하고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어디에 물건이 빠졌는지
이걸 어디를 채워줘야 되는지 이런 일을 시도했었는데 이 로봇 500개 이상의 매장에 설치하고 뭐 전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했었으나 최근 발표에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로봇 회사의 계약도 종료시켰고 그냥 로봇을 걷어들였거든요. 그 말은 이게 뭐 잘 체크를 못한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역할을 하면서 손님과 응대하고 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월마트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럼 월마트가 로봇은 다 안 쓰기로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율화 로봇으로 청소하고 누가 물 엎질르고 아이스크림 떨어뜨리고 한 거를 쓸고 닦고 하는 로봇은 더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접목할 때 어디가 더 효과적이고 어디가 더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적용할 영역과 아닌 영역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진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앞으로 필요한 영역들은 결국 단순화된 인지보다는 테크 스킬들을 근간으로 한 영역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고 그 중에 당연히 제일 필요한 영역은 데이터 앤 AI에 관련된 영역이 전 세계에서 항상 모든 곳에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가장 많은 잡 오퍼튜니티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경쟁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기업의 경쟁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영역 어디까지가 불가능이고 어디까지가 가능일지에 대해서는 결국 그 한계점을 인지하는 건 내가 끝까지 해보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못 해왔던 그리고 그동안에 값을 얻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는데 AI는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